자, 490페이지 2장의 임명관 능력 발전 파트를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기에 앞서 여러분들 프린트물 나눠준 거 잠깐 좀 보세요. 프린트물. 자, 거기 이제 그 중간에 그 역량이란 말이 나와요. 그 역량 평가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고위공무원단을 얘기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자. 이 고위공무원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고위공무원장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 후보자를 얘기할 때는 자, 상급이나 4급 일부 공무원 자체가 이제 후보자가 되는데, 이 후보자 자체가 교육 공무원 자체가 되기 위한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바로 뭐냐면은 먼저 여러분들 후보자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후보자 교육 과정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량을 평가하고 역량 평가를 거친 다음에 고위 공무원단의 입문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3, 4급을 대상으로 고위 공무원 후보자 그들을 교육을 시킨다 안 시킨다?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역량 평가를 받고 이제 고위 공무원에 입문을 하는데, 이 역량 평가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린터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역량 자체를 얘기할 때 나온 거 보자. 조직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낸 우수 성과자의 행동과 특성과 태도를 얘기합니다. 평균치의 성과를 조직에서 평균치의 성과를 낸 성과자의 행동과 특성과 태도가 아니라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낸 우수 성과자의 행동, 특성과 태도를 역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역량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못하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일단 평가할 때는 여기 일단은 다수의 역량 평가단이라고 나오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자체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다수의 역량 평가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 자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관찰하고 합의하여 역량 평가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 평가 대상 해가지고 거기 6가지의 역량이 나왔는데 6가지 역량을 좀 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6가지 역량을. 그래서 하단 박스에 여러분들 6가지 역량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거 외우기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유도나 변태성, 고객이 변태야. 변태성, 고객, 조통 전문. 변태성 고객, 조통 전문. 말이 좀 이상하지만 변태성 고객, 조통 전문. 변태성 고객, 여러분들 뭐라 하지? 조통 전문. 아니면 여러분들 이거 하겠다. 조변태성 고통 전문. 조변태성 고통 전문. 자, 다시 변성조 고통 전문. 이게 낫겠다. 변성조. 목소리가 여러분들 그 변성이 되면 고통이 와 안 와? 오죠, 여러분들. 변성조 고통 전문. 이렇게 낫겠다. 변성조 고통 전문. 이게 제일 낫네. 이런 건 여러분 암기하는 방법이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방식에 따라서 불만이 많은 사람은 다른 식으로 외우면 돼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자, 그럼 지금 얘기한 거 제가 변태조 고통 전문 그랬는데, 변성조. 변은 뭐야? 변화 관리. 성은 성과 지향. 조는 조정 토감. 그렇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고객 만족. 고통 전문 나왔으니까 뭐야? 저는 전략적 사고, 문제인식. 그래서 그렇게 좀 외워서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외워둬야 돼. 이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요 6가지 형태를 평가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이게 작년도 지방직인가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근데 지문에서는 답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좀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 그대로 좀 가지고 있어요. 설문 요 프린터블은 좀 이따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자, 그거 봤으면 이제 490페이지 임용관 능력 발전 파트를 바로 임용하겠는데, 자, 임용의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게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의 효용성 검증 기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출제 빈출 이게 A급이에요, 여러분들. A급. 이거 뭐 여러분들 올해도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가져갈 거야. 자, 일단은 임용 자체는 뭐 쉽게 얘기하면 공직의 결혼을 보청하는 제 활동을 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용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 외부로부터 임용이 있고 내부 임용 두 가지 용어로 나눠지는데, 자, 외부 임용을 대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야? 공개 경쟁 채용이 있고, 또 하나 경력 경쟁 채용. 이 경력 경쟁 채용이 경력자 모집하는 걸 얘기해요. 경력자, 기업에서 경력자 모집 별도로 해야 하네. 하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내부 임용은 이제 수평과 수직이 있는데 그 형태를 앞으로도 학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런 건 출제는 안 나올 테고, 자, 바로 여러분들 492페이지에 여러분 인력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제 모집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모집이 나와. 자, 모집에서 이제 한두 개 가져갈 게 있어요. 자, 일단은 모집은 공식 취임을 원하는 유능한 인재를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유인 활동 절차를 모집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모집에서는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옆 페이지 보세요. 자, 모집의 기준이 쭉 나오는데, 자, 국적, 학력, 연령, 거주, 성별, 경력해서 6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모집의 기준에 신체 조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신체 조건은 모집의 일반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체 조건을 따지면 여러분들 다 공무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그거 하나 가져가야 되겠고, 여러분들 여기 보자.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이 아마 내년도 국가직이나 지방직 끝나고 난 뒤에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정확한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그 부분 일단은 여러분들 선택 과목의 변경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선택 과목. 제가 매번 얘기했던 거 있죠. 그 형태로 바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학을 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 유의할 게 내년도 발표가 이룬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년도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유예를 둬. 그러니까 내년도에 발표가 되면은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내년도가 2019년, 2020년, 2021년부터 여러분들 시험 과목 개편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합격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계속 버티는 사람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선생님 저는 황소걸음으로 천천히 공부해가지고 5년 있다 공무원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선택 과목을 전공 과목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건 그렇게 좀 해두는 게 나을 거예요, 여러분들. 7급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7급은 여러분들 그 국어가 빠지고 PSAT로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 검정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교양 과목 자체가 몽땅 다 영어는 뭐야 공인 영어 형태로 바뀌고 한국사 국어 페이지가 되니까 뭐 중심으로 바뀌는 게 그것도 전공 중심으로 과목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공 중심의 과목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면은 그것을 한 2년 정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바로 9급에 내려올 거예요. 그럼 9급도 그 형태에 따라 이제 공무원 시험제도 바뀌겠지.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한참 뒤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한 진짜 그거는 5년 6년 뒤 얘기다. 5년 뒤 6년 현실 강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5년 6년 뒤에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좀 이상한 사람들 이제 자 뭐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모집의 기준 자체에서 제일 먼저 국적이 나왔는데, 국적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얘기합니다. 한국도 국적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아예 국가공무원법 제26조 3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거기 이제 밑줄 친 거 보자. 국가안보, 이거 외워야 돼. 보안, 기밀.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임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안보 분야, 보안 분야, 기밀 분야에 대해서는 선생님 이름이 틀리다. 이걸 제해놓고 여러분들 외국인을 임명할 수 있다. 즉 이 세 분야는 임명할 수 없다고 표현이고, 그 밑에 보시면 또 밑줄 친 거 복수 국적자 나와. 이들은 임명 규지가 엄격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 세 가지에다가 뭐가 추가되냐면은 거기 가로 안 나온 거 봐. 국가안보, 안보, 기밀에다가 또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 결정 집행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식으로 복수 국적자 임명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과거에는 여러분들 이 복수 국적자 임용 자체가 임기제를 계약직이라 그래요. 계약직에 한정되었다가 이것이 이제 법률 자체가 여러분들 2015년도인가 개정돼 가지고 이제는 정무직 별정직까지도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뭐를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게끔 확대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많은 규정 자체가 완화가 된 게 안 된 게야. 완화가 된 걸 하더라도 제한 규정이 있는 건 꼭 수지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한령, 연령이 나왔는데, 자, 연령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5급이나 7급은 만 20세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9급은 몇 세 이상이야? 9급은 만 18세. 만 18세.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고3 정도는 시험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들. 요거 이제 그 이유가, 선생님 그럼 15세, 16세 미성년자 취업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게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년 자체에 근거하여 하한선 자체를 설정해 두고 있는 거예요. 거주지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지방 공무원 모집할 때 거주지에 제한 규정을 더한다.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천시 그러면 인천시 개화제 제한 규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019년부터 여러분들 내년부터 거주지 제한 규정이 듭니다. 이제는 다른 타 시에 있는 사람, 타 도나 타 시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2018년도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시험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내년도부터 여러분들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는 시험에 대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주소를 가진 자만이 시험 볼 수 있어요.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여러분들 1월 달에 있는 그 시험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모집 12월 오늘 내일 모레 저 서울시 모집 1호자. 그러니까 올해 모집이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여러분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거주지 제한을 두는 이유는 뭐냐? 이유가 나와요. 거기 세 번째 줄 애향심 있는 지역 주민의 선발이란 말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 밑줄을 쳐보세요. 자, 성별 경력은 좀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 봤으면 이제 넘겨서 바로 시험에 관한 형태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은 여러분들 메뉴에 공직의 응시자증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을 과연 적합하게 가진 자, 즉 적격자를 선발한 수단, 이 바로 저 시험이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시험 자체를 얘기할 때는 다시 얘기할 때는 그 기억본의 세 번째 줄 모집된 인력의 집단 내의 적격성을 파악하는 검증 방법을 지금 얘기한 식으로 우리 뭐라 한다? 그걸 시험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걸 뭐라 한다? 시험이라고 언급을 하구나. 그걸 시험이라고 언급하고 있는구나 하는 거 좀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시험 자체에서는 꼭 가져갈 게 시험은 뭐 사실 여러분들 응시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되나 해야 돼. 해야죠. 그럼 능력을 정확히 검증하는 것을 시험의 효용성이라 그래. 그래서 거기 이제 그 3번에 보시면은 효용성이 나와. 그 시험 문제는 효용성의 검증 기준을 묻는 것이 매번 출제해 나왔고 출제해 나온 뒤 약 70%는 바로 타당도에 집중돼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효용성 자체를 검증하는 기준은 5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타당도, 신뢰도,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난이도, 뭐 객관도, 뭐 신용도 해가지고 5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출제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타당도가 70%, 그리고 20%가 바로 뭐냐? 신뢰도예요. 나머지 10%가 다른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의 출제는 타당도, 굳이 않아도 신뢰도 2가지 형태의 문제가 집중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럼 타당도부터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당도를 얘기할 때는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목적성의 일치를 보통 타당도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타당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우리가 여기 보자. 시험 보는 목적은 뭐예요? 쉽게. 근무 잘하는 사람 복귀한 거 아니야. 일 잘하는 사람 복귀한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보자. 일 잘하는지 근무 잘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우리 뭐라 하냐. 기업에서는 인사 고과를 매긴다 그러고 정부에서는 근무 성적을 평가한다 그래. 그럼 여기 보자. 근무 성적을 평가하면 근무 성적이 나오죠. 그러면 시험 성적은 우수한데 근무 성적은 아주 안 좋아. 그럼 시험에 지금 얘기한 타당도를 있는 게 없는 게 그건 없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타당도를 얘기할 때는 세 번째 줄 밑줄 친 거 보자. 채용 시험 성적과 채용 후에 근무 성적을 비교해서 알아보는 것이 바로 타당도예요. 됐습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어려운 게 그 밑에 타당도 유형이에요. 자, 유형을 대표하는 것들 3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기준 타당도, 2번째 내용 타당도, 3번째 구성 타당도. 그 3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준 내용, 구성 타당도 3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준 타당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맨 앞에 보자. 타당도의 가장 기준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타당도를 얘기할 때 가장 우리가 기본이 되는 것이 기준 타당도야. 아까 제가 여러분들 시험 성적과 채용의 근무 성적 비교한다고 이 계산했어요. 그렇죠?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 이건 기준 타당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현재 보자. 시험 볼 때를 현재라고 가정해 보자. 그럼 채용의 근무 성적은 미래야 현재야? 미래지. 미래지. 그래서 이거는 미래의 직무수행 능력 예측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게 바로 기준 타당도야. 미래의 직무수행 능력 예측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게 바로 기준 타당도예요. 그럼 기준 타당도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그 중간에 또 봐봐. 뭐하고 뭐를 비교하면 돼? 시험 성적과 업무 실적. 업무 실적이 근무 성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한 타당도의 기준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 기준 타당도의 검증 방법 오른쪽 보세요. 자, 두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측적 타당성 검증이 나왔고 또 하나 동시적 타당성 검증에서 두 가지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예측적 타당도를 얘기할 때는 자, 칠판을 잠깐 보자. 예측은 응시자하고 이 사람이 이제 합격자가 됐을 때 합격이 돼서 재직자가 될 경우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초점 자체가 누구냐? 응시에서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알아보는 것이 바로 뭐다? 예언적 타당도예요. 근데 동시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응시하는 관계없어. 그냥 현재 재직자를 초점을 맞춰. 뭐야? 재직자.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응사가 시험 봤어. 여기 보자. 그럼 시험 성적 나와 안 나와? 나왔죠. 합격했어. 그리고 재직자가 돼가지고 근무 성적 나와 안 나와? 이걸 비교하는 것이 예측 예언이야.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여러분 기준 타당도의 개념을 얘기하지. 자, 이제 동시는 초점이 뭐라 그랬어요? 재직자를 초점으로 두고 있다. 그죠? 그럼 이 재직자한테 어떡하냐? 잘 봐라. 위반된 시험을 이 사람 현재 공무원한테 시켜. 위반된 시험을 치르게. 그 이 사람 시험 성적 나와 안 나와? 나왔고 바로 근무 성적이 있겠지. 이걸 동시에 비교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여러분들 오른쪽에 그림 그리는 게 그 표현이야. 거기 여러분들 그 동시하고 예측 양자 비교한 거 이해했습니까? 별거 아니래도. 자, 근데 부분 문제 나온 것은 동시를 묻는 게 시험 문제 나왔어. 어렵게. 동시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측이나 동시 둘 다 숙제에서 내용 좀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 나오는 게 내용 타당도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자, 내용 타당도는 자, 여기 보자. 특정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된 구성 요소들을 시험 내용에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했냐. 자, 이건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 요소라든가 지식이나 기술이 있을까 없을까? 직무를 직접 수행할 때 꼭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 요소 아니면 기술, 지식이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 보세요. 타자는 뭘 잘 쳐야 돼? 타이핑을 잘 쳐야지. 그게 타자가 타자라고 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는 꼭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 요소나 지식이나 기술은 잘 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기자, 신문 기자 뽑으려고 그래. 그럼 사건 자체를 잘 써가지고 여러분들 전송을 해야 되나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사건 자체를 잘 기사화시킨 능력 요소가 있는 전문지. 여러분들 가판대 영화 극장에서 여러분들 그 저기 그림 그린 사람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은 뭘 잘 그려야 돼?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여러분들. 그런 걸 시험 내용에 제대로 잘 반영해 측정했냐. 이건 내용 타당도야.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타자는 타자를 잘 쳐야 돼. 자, 기자는 원고를 잘 작성해야 돼. 극장에 여러분들 가판대 그린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그냥 아는 게야 모르는 게야. 아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경험을 토대로 포착한 그 여러분들 지식이나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시험 문제 내용이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이건 바로 뭐다? 내용 타당도예요. 그럼 내용 타당도가 뭔지 알았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내용 타당도는 자, 제일 먼저 할 게 바로 뭐냐? 직무 분석을 먼저 해가지고 직무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 요소, 지식, 기술이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 타당도를 얘기할 때는 거기 나번에 보시면 직무 분석이 선행되한다 이렇게 나왔고, 자,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보시면은 밑줄 친 거 그 바로 밑에 이때의 능력은 밑줄 경험에 의한 포착이 가능한 능력 요소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럼 현재 보자. 하나 물어보자. 아까 제가 기준 타당도는 자, 요게 이제 기준을 얘기하는데 시험 본 걸 현재, 채용의 근무 성적은 미래하냐? 그러니까 시점 미래의 직무 수행 능력이야.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이건 내용은 현재 응시자 갖고 있는 능력을 알아보는 게 알아보는 게 현재의 능력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두고 있지. 타자 1분에 몇 탄을 치냐 이런 식으로.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오석홍 교수라고 이제 서울대 그 교수인데 문제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학자에 따라서 내용 타당도를 응시자가 지닌 현재의 능력 요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묻는 것. 기존을 얘기할 때 미래의 직무수행 능력 해가지고 시점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분이 오석홍 교수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분도 계시다는 것 정도는 가져가야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구성타당도라는 거 보자. 구성타당도는 이건 여러분들 경험적인 포착이 아니라 자 보자. 직무 수행의 성공에 관련돼 있다고 이론적으로 추정된 추상적 능력. 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이론적으로 우리가 추정된 추상적인 능력 요소. 예를 들어서 이걸 아주 순발력이 좀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소방공무원 자체를 얘기했던 불을 끌 때는 순발력이 좀 있어야 할까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소방공무원을 뽑을 때 우리가 볼 때 소방공무원을 얘기할 때는 내가 볼 때 순발력이 꼭 있어야 돼. 그 이론적으로 구성된 순발력은 추상적인 거야, 추상적인 게 아닌 거야. 추상적이죠, 여러분들. 그걸. 소방공무원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그 호수를 잘 들고 있어야 돼. 그럼 뭘 측정을 해야 돼? 압력. 그러니까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추정된 추상적인 능력 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얘기한 구성타당도야. 자, 그러면은 여기 보자. 그러면 순발력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순발력이란 뭐 1분에 뭐 30m 왕복 달리기를 30초 내에 끊었을 때는 순발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순발력을 개념 정의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내가 순발력을 이렇게 개념을 올바르게 정의를 내렸어. 정확하게 계량화시켜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의를 내렸어. 그럼 뭐가 구현된 거야? 뭐가 구현된 거야? 구성타당도가 구현된 거예요. 압력이란 뭐 여러분 압력 우리 뭐 지수 재는 거 있어 없어? 소방공무원 할 때 압력지 재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토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1ppm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돼야 한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를 내렸어요. 그걸 뭐가 구현된 거야? 구성타당도가 구현된 거예요. 그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는 것들 구성타당도예요. 이 구성타당도는 보통 그래서 이제 계량적인 지표를 많이 활용합니다. 적어놓으세요. 계량적 지표 활용. 계량적 지표 활용. 계량적 지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성타당도 여러분들. 근데 이제 구성타당도는 이제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하는데. 자, 여기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세요. 이 구성타당도를 여러분들 여기다는 해석타당도라고도 얘기하고 가로 안에 그 해석타당도란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할 땐 이걸 구성이라고 그러거든. 선생님 보자. 학자들은 약간 틀려. 선생님 보자. 이것도 말씀드리긴 할 것 같아서 그래. 자, 여러분들 노동부에서 노동쟁이 조정관을 새롭게 뽑으려고 그래. 선발하려고 그래. 그러면 노동쟁이 조정관으로서 가져야 할 직무를 수행할 때까지 실질적인 능력 요소, 법률적 지식이 필요치 않아. 노동법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알아봤어. 그럼 바로 뭐냐면은 그런 내용 타당도야. 굳이 얘기하면은.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자. 그러면 노동쟁이 조정관으로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지식만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 그 현상 자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을 해야 돼. 해야죠,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 쟁의 현상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노동쟁의와 관련된 판례가 있다. 그 판례를 잘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그것도 구성타당도야. 그래서 그걸 해석타당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에 따라 좀 다르게 정의를 내려. 지금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 선생님 보자. 이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자. 일단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건 바로 뭐야? 구성타당도. 그래서 구성타당도를 개념타당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작적 정의란 말은 측정 가능한 변수로 바꿔주는 걸 얘기해.
사랑이라는 하루에 뽀뽀를 3번 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측정 가능한 변수로 바꿔서 바꿨지. 그럼 그 개념 정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할 때는 뭐가 구현된 게야? 구성 타당도가 구현된 거예요. 하나. 됐습니까? 또 하나, 구성을 해석 타당도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는지 잘 해석하고 있는지 이건 추상적인 능력 요소 아니야? 능력 요소지. 이제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아봤다. 그것도 바로 뭐가 되는 게야? 구성 타당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장을 독해하시로 해도 집을 줬어. 이거 어떻습니까? 똑같이 직역으로 번역했어. 직역 번역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얘기한 구성 타당도 자체를 제대로 알아보는 게 아니야. 그럼 이 사람 자체가 이것을 잘 여러분 직역이 아니라 그 직역을 잘 해석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번역을 해냈다. 이 사람 그리고 그걸 시험 문제에서 잘 맞게 냈어. 그럼 뭐가 구현된 게야? 구성 타당도가 구현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영문 독해를 할 때 여러분들 그냥 영문 독해를 할 때 그냥 영문 자체를 주어지고 써서 내시오 하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주관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 영어과에서. 그럼 이걸 여러분 그냥 직역하는 사람하고 의역하는 사람하고 누가 점수를 많이 받아? 의역.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 걸 알아보는 것들.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구성 타당도라고도 얘기합니다. 둘 다 맞아. 근데 이 시험 문제를 얘기해보자. 시험 문제 키워드는 추상적인 능력 요소가 키워드가 됐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계량적 지표를 활용한다 그런 거야. 그것도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적어라. 계량적 지표 활용. 계량적 지표 활용. 구성 타당도에다가. 키워드라도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적어놔야지 다음번 문제 나올 때 체킹이 좀 쉬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다당도에 관한 3가지 하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다시 적어보자. 미래 직무 수행 능력은 뭐야? 기준 다당도. 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 요소. 내용 타당도. 내용 타당도는 직무 분석을 선행한다. OX. 이때 능력 요소는 경험적인 포착이 가능한 능력 요소. 실기 시험은 거의 다 뭘 알아본다? 내용 타당도. 됐죠? 자, 구성 타당도. 여러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된 추상적인 능력 요소. 추상적인 능력 요소는 구성 타당도. 조작적으로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했다? 구성 타당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까 타당도, 기준 타당도 하나만 개념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이걸 선생님이 다 가져가라 욕심내기 힘드니까 그냥 기준 타당도 하나만 개념 가져가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좀 하다 보면 좀 나아지니까. 자, 신뢰도를 얘기할 때는 일관성이나 일치성을 신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동일한 사람에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시험을 보아도 그 시험의 오차가 적을수록 우리는 신뢰도가 높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이 신뢰도의 측정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거기 3번째 줄 재시험법이라는 게 나왔나. 재시험법 시험 다시 한번 보는 게 재시험법이죠, 뭐 여러분들. 중간고사 봤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시험 봤다, 이 바로 재시험법이야. 복수 양식법은 문제 형태를 2가지 형태로 주관식, 객관식 문제를 내가지고 시험 둘 다 보게 하는 게야. 그 성적 처리하니까 거의 일치한다. 그럼 바로 뭐야? 신뢰도가 구현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신뢰도의 키워드는 일관성이나 일치성이야.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그러면 사격장 가서 총을 쐈어요. 그 총이 10발이.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그럼 이것은 일관성이 있는 게 없는 게요? 일관성 있잖아. 이건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타당도를 얘기할 때는 정확성 곱하기 신뢰도로 표시가 되는 게 타당도야. 이 신뢰도가 바로 일관성이야. 근데 이 사격수를 잘 까봐봐. 이건 신뢰도는 있지만 정확도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건 타당도가 없는 게야. 근데 10발이 몽땅 다, 자, 여기 중앙에다 집중돼서. 이건 정확성도 있어 없어? 있고. 자, 신뢰성도 있어 없어? 타당도가 있는 거죠. 그럼 물어보자. 여기 보세요. 타당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있어야 한다. OX. 오죠, 여러분들. 물어보자. 신뢰도가 있으면 타당도가 있다. X지. 타당도가 있으면 신뢰도가 있다. O지. 왜? 둘 다 있으면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타당도하고 신뢰도의 관계를 물어볼 때는
항상 관역판이라든가 요 곱사건입니다. 동시에 요 형태 갖고 여러분들 답을 찾아가면 답이 다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봤으면 이제 객관도라는 거 보자. 자, 객관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채점자의 주관적인 평균이라든가 시험 외적 요인에 의하여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를 객관도라고 얘기하죠. 주관식,과 객관식 가운데 뭐가 객관도가 뛰어나? 객관식이 뛰어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자, 오른쪽에 난이도를 얘기할 때는 시험이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난이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난이도를 설정하는 이유가 있겠죠.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능력 차이의 식별이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 밑줄. 구성원의 능력 차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적정성을 띠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평이하게 나올 때는 능력 차이 식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적정할 경우에는 여기 보자. 시험 성적 결과의 분포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종형의 모형을 형성할 때 우리 난이도가 적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0점하고 100점이 있고 중간 점수대 사람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때 그림이 종 아니야. 종, 벨. 종처럼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줄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 좋은 시험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자, 그다음에 실용도를 얘기할 때는 자, 비용은 얼마나 저렴했냐, 실시나 채점 운영이 했냐, 이용 가치는 높았냐, 이게 실용도예요. 여러분 시험 성적 결과의 발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발표가 됐다. 그럼 채점이 용이한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높은 게야? 실용도. 시험 감독관의 숫자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등장했어. 그럼 많은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시험들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시험의 형식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하단에 이제 여러분 시험은 거기 이제 뭐 서류, 필기, 실기, 면접이 있는데 맨 밑에 이상 면접이 평가에서 나온 거 봐. 평가에서가 그 5가지가 나와 공무원의 정신적 자세, 전문적 응용 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나왔나? 자, 그럼 지금 얘기한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 용모 들어가 안 들어가? 용모 안 들어갑니다. 용모가 단정하고 그런 거 관계없는 거야. 용모가 단정하면 여러분들도 김태희하고 장동건만 공무원인데, 그 용모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는 거고. 거기 여러분들 특히 니은번의 전문적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나온 거 있죠. 이게 행정학이야. 그래서 행정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면접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 여러분들 그 각각 상중하 3점, 2점, 1점, 15점 만점 나오죠. 그리고 평균 중 10점 이상 합격이 돼. 단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해서 여기 보자. 면접까지 3명이야. 3명 가운데 여러분들 2사람이 여러분들 하나에 대해서 하루 평가했다. 그럼 걔는 무조건 떨어져. 무조건 떨어집니다. 거기다 면접까지 2인 경우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의 하를 평가했으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하는 애들이 면접이 많이 떨어져. 이건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전문적인 지식이나 응용이 행정학이래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정학 뭐 콧방귀 때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행정학 공부하는 게 낫지.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행정학 공부 또 해야 돼. 그게 쉬워요. 어렵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 해도 돼. 여러분 배운 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근데 여러분 행정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또 공부를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고표이냐. 자, 어쨌든 간에 그걸 보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시험 문제를 한 번 나왔었어요, 이게. 면접의 평가 요소 없는 게 나왔었어. 평가에서 여러분들 자 다시 물어보자. 용모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자, 이제 넘겨서 뭘 보냐. 자, 498페이지에 첨삭 지도에 임용의 절차가 쭉 나왔는데 자, 절차를 여러는 게 아니라 한번 과정을 잠깐 좀 보자. 일단 채용 후보자 명부의 등재, 합격자 명부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천을 얘기할 때는 시험 실시 기관회장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후보자 명부에서 각 여러분들 그 기간에 결혼이라든가 요구 인력의 근거와 인원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의 별표. 추천자 인력은 정규 공무원이 아닌 시보로서 임명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럼 시보는 여러분들 기업의 인턴제와 약간 좀 비슷한데 시보를 두는 이유는 왜 두냐? 아무리 시험 성적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현재의 근무를 맡겨봄으로써 적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시보는 화살표 놓고 적어보자. 공직 근무의 적격성 나왔어요. 세 번째 줄 중간에 공직 적격성을 파악하는 밑줄 최종적 검증 방법이란 말 나왔죠. 시보 임명의 세 번째 줄 그거 꼭 밑줄. 자, 또 하나 시보 임명 자체를 얘기할 때는 신분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서 여러분들 신분 보장이 되지 않아 이런 말 나왔나?
찾았습니까? 찾았죠? 임명권자가 일방적으로 해임하더라도 소청 등의 구제수단이 있다 없다?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만 좀 하나 좀 정리해서 가져갈 것. 자, 봤으면 499페이지. 자, 내부 임명에 관한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내부 임명은 조직 안에서 사람을 움직여서는 활동을 내부 임명이라고 얘기하죠. 수직과 수평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먼저 수직을 대표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하고 뭐? 승진과 강임이 나왔어요. 자, 승진은 뭐 다 아실 테고 강임은 승진의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위 직급이나 계급으로의 하향적 이동을 강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임 자체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보자. 임명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성으로 지위가 폐지되거나 강등되어 가원이 된 경우 본인의 동의, 밑줄. 본인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보자. 자, 청무과가 예를 들어서 청무과 1과 2과가 청무과로 통합되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과장은 둘에서 하나가 돼야 안 돼? 되죠. 과장 보직은 무조건 5급이야. 5급만이 갈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또 한 명의 과장 자체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6급으로 내려와야 돼. 그럼 어떡하냐?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아, 이번에 총무과가 1과 2과 통합돼가지고 과정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네는 좀 6급으로 있다가 다음번에 결혼 발생하면 다시 과장으로 올려줄게. 그럼 이 사람이 좋습니다. 동의가 돼야지 뭐가 되는 거야? 강임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동의 안 하면 강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르면 되겠죠. 저 못해요. 그럼 알았어. 너 나가서 놀아 그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강임 자체는 여러분들 보자. 징계 수단은 아니에요. 징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징계는 아니에요. 그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알았죠? 강임을 이제 악용할 여지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대기 명령 내려서 있어. 대기 명령이 3개월이야. 그럼 3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징계의 동료를 잘려.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강임은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자. 여러분들 지금 강임에 대해서 인상 쓸 필요 없어요. 여기 공무원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강임이 되면 여러분들 본인의 동의가 전제가 되거든. 근데 그때는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다른 데 갈 때 있으면 그냥 그만둬. 자 그게 아니라면 계속 해야죠 어떻게 여러분들. 하는데 다시 보자. 강임은 징계다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의 동의가 전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는 걸 좀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다음에 수평적인 내부 임용 보시면 배치 전환, 겸임, 직무대행 이런 것들이 수평을 얘기하는데, 자 배치 전환의 형태를 대표하는 것들 네 가지가 나와요. 자, 제일 먼저 전보. 전보는 쉬운 거예요. 동일 직렬 내의 보직 변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총무과장 하다가 여러분들 민방위과장으로 이렇게 전보 발령되는 걸 얘기해. 행정 직렬 안에서 움직이고 세무 직렬 안에서 움직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직은 틀려요. 직렬 간의 수평적 이동이야. 그래서 행정직렬에서 세무직렬로 이동했다. 그건 전직이에요. 그럼 전직은 당연히 전직 시험 봐야 돼, 안 봐야 돼? 전직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안 보면 안 돼. 시험 보고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입을 얘기할 때는 인사관리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이동이야. 그러니까 법원 공무원이 뭡니까? 국회 공무원으로, 국회 공무원이 행정부 공무원으로 이동되는 거예요. 여기 보자. 현재 보자. 여러분들 행정부 공무원 자체는 인사혁신처장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임용기관이 되는 거야. 법원은 법원의 행정처야. 국회는 국회 사무처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임용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이동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전입이야. 그러니까 전입도 당연히 시험 볼까 안 볼까? 시험 봐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현재 보자.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은 임용주체가 차이점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국가공무원을 얘기할 때는 이런 임명주체가 국가야. 그래서 5급 이상은 대통령이 하고 6급 이하는 소속 장관이에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이 임명주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이동됐다. 이건 전직이야, 전입이야? 전입이죠. 왜? 인사관리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수평적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전입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자, 그럼 하나 물어보자. 선생님, 자, 그 선생님 그럼 지방직에서 국가직도 되고 국가직 지방직 갈 수 있습니까? 아, 본인이 지원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자. 국가에서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을까 적을까? 굉장히 적어요. 근데 지방에서 국가로 가는 사람들은 많아 안 많아?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시험을 보는 거야. 물론 국가 지방 갈 때는 시험 형식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그 그냥 가는 아니니까. 현재 고등학교 동기한 녀석이 행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국가기관이 아니라 지방으로 지원했어요. 지방은 좋아요, 안 좋아요? 경기도 가서 근무해서 행시 합격해가지고 이러면 경기도청 가서 근무해서 동기도청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 2급
2급. 뭐야, 별거 아니야. 여러분들 공무원들 1급, 2급 상고 좋아하지 마세요. 아주 얘가 그거 있다가 그 뭐야 지금 2급이거든. 그 녀석 2급인데 문화 무슨 뭐 하다가 안산시 부시장으로 내려갔어요. 얘 고향이 안산이야. 집이 안산이라고. 그러니까 안산에 가서 이제 부시장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별로 좋은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근데 현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 공무원 되면 여러분들 최소한 뭐는 돼야 돼? 5급은 돼야 돼. 5급이 돼야지 여러분들 족보에 그래도 이름이 길이길이 남는 게야. 여러분들 이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묘비용 같은 경우에 삭가슴 묘비용 있잖아. 늘 묘비용 잘 모르고 이렇게 된 거. 이런 묘비용이 있고 이런 묘비용이 있어. 여기는 학생, 신이가 학생이야. 배우다가 돌아가신 분이야. 여기는 여러분들 무슨 사무관 이렇게 나와. 사무관 인상은 이거 써가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자손들이 이것도 모르고 학생 적어놓고 이거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조상을 못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삿날 그러면 귀신들이 와 하나 밥 먹으러 오죠. 그럼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해. 건방지 삭가 쓰고 있다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5급은 좀 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음 파견 근무를 얘기할 때는 공무원 소속을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타 기관으로 이동하여 근무케 하는 것을 파견 근무라고 얘기합니다. 개념만 좀 위에서 가져가시고, 자, 겸임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한 사람에게 동시에 2개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겸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임은 전체 보자. 청무과장 하면서 민방위과장 하는 걸 겸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직무대행은 공무원이 직급의 변동 없이 타 직급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직무대행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시장이 시장 직무대행한다 그런 말을 쓰거든. 개념만 좀 이해해서 가져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첨삭지도에 전직과 전부의 용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이제 적극적 용도가 나왔고 또 하나 뭐가 나와? 소극적 용도 2가지 용어로 나눠집니다. 자, 적극적 용도 나온 거 보자. 자, 불났나? 이게 안전 불감증이라 잠깐만 우리 좀 잠깐 좀 보자. 자, 우리 500페이지까지 조금씩 불난 거 아니야 또 여러분들? 자, 탄대가 나는 게 아니라 자, 전직과 전부의 용도해가지고 적극적 용도란 거 보자.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 능력 발전 교육 훈련, 할거지 타파와 부서 간의 협력 조성. 이건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소극적 용도를 다른 말로 오용이라 그래. 자, 뭐라 그런다? 오용. 오용은 잘못된 용도를 얘기하는 게야. 잘못된 용도. 자, 이번에 징계수단 나왔는데, 자, 공직의 자리를 얘기할 때는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나쁜 자리 이동을 징계라고 얘기하는 거고, 좋은 자리 이동을 거기 네 번째 개인적 특혜의 제공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임의 강요란 말 나오죠. 계속 여러분들 뭐 전직 정보시키는 게야. 부산 가서 2개월 있다가 여러분들 저기 어디야 목포 가서 2개월 있다가 갑자기 충청도로 냈다가 저쪽에 여러분들 북한으로 막 보내고 막 그래 여러분들. 이건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5번에 개인적 세력의 부식이란 말은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을 몽땅 내 밑으로 직결시키는 게야. 그럼 이 조직은 전체 국가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나 개인을 위한 사조직으로 밖에 안 바뀌어. 바뀌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2번의 별표. 2번에 뭐가 나왔어요? 부정부패의 방지란 말 나왔죠? 그럼 여러분 질문하는 게 선생님 부정부패의 방지가 왜 오용입니까?
자, 물은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어 안 썩어? 썩죠. 그게 공무원은 썩을 놈이 되기 때문에 너는 전직이나 전보시켜야 돼.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과 불신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오형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말씀은 이제 2절에 교육훈련 파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출제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육훈련이 무엇인가 개념만 잠깐 보고 혹시 예상되는 거 한두 개 정도만 보고 가겠습니다. 하단에 교육훈련이란 나온 거 보자. 자,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시키고 그들의 가치관 태도를 발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인사 기능을 교육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어딜 보냐 하면은 좀 넘겨서 자, 페이지 505페이지 펴보세요. 자, 505페이지를 펴보시면 여러분들 그 현장 훈련이라는 게 나오죠. 자, 현장 훈련을 잠깐 좀 보자. 이 현장 훈련 영어로 나온 거 봐. 온더잡 트레이닝이야. 온더잡은 뭐야? 일하는 중 아니야. 그러니까 일하면서 트레이닝, 훈련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현재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직장 훈련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그 훈련생이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감독자 또는 선임자로부터 직무 수행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을 현장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현장 훈련 같은 경우에는 거기 종류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2005년 멘토링이라는 제도가 나왔나. 저 행정안전부에서 먼저 도입합니다. 그 행정안전부의 멘토링 자체를 얘기했던 멘티가 있고 멘토가 있죠, 여러분들. 뭐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직접 상관이 부하 자체. 멘토가 여러분들 선생이 되는, 그러니까 선임자가 되는 거고 멘티가 훈련받는 교육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로 훈련 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현자 훈련의 한 형태에 들어간다. 그렇게 개념만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절 바꿔서 근무 성적 평정이 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출제 빈출 형태가 이건 A급짜리예요. 이건 빈도 높다고 봐야 돼. A급에서 B급이야. 용도가 아주 많이 나오고 거기 여러분들 그 3번에 금평의 유의사항이 있죠. 유의사항. 그것도 출제에서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2번과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도 출제에서 계속 거론되기 때문에 사실 다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근무 성적 평정이 무엇인가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잠깐 좀 보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인사행정에 자, 평정 방식을 대입하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무평가라는 게 있고 또 하나 근무 성적 평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이건 여러분들 직무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직임을 해서 배워서 안 배웠어? 직무의 고난도 책임도에 따라 수평적 행정으로 등급과 직급을 정한다고 배워서 안 배웠어? 지난주에 배웠던 게야. 그리고 이 등급은 뭐라 보수표, 공무원 보수표의 척도가 되는 게 뭐라 했어요? 등급이라고 얘기 잘했어요. 했죠. 그래서 이 직무 평가를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합리적 보수표 작성에 척도 역할을 합니다. 등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데 근무 성적 평정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이것은 직무가 아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한국의 이제 사람 평가는 물론 근무하는 직장 내에서 조직체 내에서의 평가하는 거예요. 근무 끝나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들 마누라한테 잘하는지 아내한테 잘하는지 애인한테 잘하는지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근무하는 조직체 내에서 현재 한국은 3대 평정 대상이 있어요. 그의 근무 실적, 그의 직무 수행 능력, 그리고 태도. 이 세 가지를 3대 평정 대상 그러는데 이것을 상관이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근무 성적 평정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오고 있는 개념은 그 형태에 따라 개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일단은 그 3대 평정 대상은 머릿속에 암기해야 안 해야 돼? 이건 외워둬야 돼. 실적, 능력, 태도를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 이게 보자. 의무적 평가 사항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필수로 평가를 해야 돼. 근데 이것은 임의야. 임의적 평가 대상이야. 그러니까 대도는 여러분들 기관장 자체가 평가 요소로 선정할 수도 있고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태도는 현재 한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자, 또 하나 엄밀한 의미로 근무 성적 평정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자, 하나는 직무 성과 계약 평가라는 게 있고 또 하나 근무 성적 평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얘기하거든. 근데 요놈은 뭐냐면 4급 이상이야. 몇 급 이상? 4급 이상이고 근무 성적 평가는 5급 이하야. 자, 그럼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여기 끝에 평정이야, 평가야? 평정. 여기는 뭐야? 평가야, 평가. 그러니까 평정 안에 근무 성적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건지 이쪽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4급 이상에 대해서는 뭐 한다? 직무 성과 계약 평가. 이제 직무를 왜 가르쳤습니까? 고위 공무원은 직무자가 들어가. 고위 공무원이 아닌 4급은 직무가 빠져. 그냥 성과 계약 평가란 말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가려놓은 거예요. 용어 명칭 자체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공부하는 거니까 그 정도 구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거 봤으면은 여러분들 507페이지. 자, 맨 위에 쌍거로 3번에 근평의 용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용도를 이제 장점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제일 먼저 나온 거 좀 보자. 인사행정의 기준 나왔죠. 그걸 달리 얘기하면은 상벌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벌의 목적. 자, 근무 성적 평정이 아주 뛰어나면 여러분들 승진이나 승급의 대상이 되고 근평이 극히 불량할 경우에는 감봉 등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의 타당도. 자, 아까 타당도 기억나요? 채용 당시의 시험 성적하고 채용 후에 근무 성적을 비교해서 타당도를 측정한다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2번은 그 표현이죠. 자, 근무 성적 평가를 토대로 내가 정보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럼 정보화 능력 훈련시키면 되겠지. 먼저 보자. 4번의 훈련의 필요성 파악. 이것에 근거하여 3번의 공무원의 능력 발전. 자, 근무 성적 평정에 의하여 청렴도가 뛰어나다. 그럼 청렴도를 요구하는 자리에 배치하면 됩니다. 5번에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 이것들은 다 그러면 근무 능력 향상 가족이죠. 일통하여. 아까 부하를 평가하는 것은 감독자 상관이 평가하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킵니다. 자, 맨 밑에 보자. 근무 성적 평정은 합리적 보수표 작성의 척도가 된다. 이거 보자. 척도는 뭐라 했어요 아까? 직무 평가라 했지. 그래서 근평의 용도는 약 90%가 이게 나와. 이게 나와서 10%는 뭐냐면 아까 시험의 타당도를 신뢰도로 바꾸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지.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이거 가져가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그 표시 끝에 그러나 보수 지급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서 뭐로 돼 있어요? 뭐로 돼 있죠? 이거를 혼동하면 안 돼. 여기 보자. 선생님 보세요. 근평이 뛰어나 그러면 승급, 호봉을 올려주기도 하고 근평이 아주 열악할 경우에는 감봉받기도 해. 그러면 이것은 보수 지급 기준으로 활용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보수표하고는 틀린 거지. 다른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 그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갈 거예요. 자, 말씀 이제 508페이지. 자, 근평의 방법을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근평의 방법을 대표하는 것들 교재 도표식이 있고 또 하나 뭐가 나와요? 강제 배분식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현재 한 권이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도표식은 여러분들 도표에 따라서 여러분들 공무원을 평가하는 방식을 말 그대로 도표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516페이지 4장을 넘겨보자. 거기 이제 암흑의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서라는 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 이제 그림이 나왔는데 거기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직무 수행 태도 세 가지 3대 평정 대상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나왔고 근무 실적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평정 요소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오잖아. 외우지 마세요. 맨 밑에 봐봐. 2006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부처마다 각각 다른 평정 요소 갖고 쓰고 있어요. 물론 이대로 쓰는 부서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도표식이 뭔지 알라고 얘기한 거지. 거기 실적의 질량 적게 옛날 그런 식으로 안 비켜서 질량 적게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열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평가자와 확인자와 합의란 말 나왔죠. 그래서 선생님 평가자가 누구고 확인자는 누굽니까? 여기 보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팀에 근무해. 그럼 팀장이 평가자야. 그럼 팀장 위에 직상근자, 국장 있어 없어? 있죠. 그들이 뭐가 된다? 확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이 협의를 거쳐서 평가를 내려. 근데 우리 페이지 맨 위에 각 평정 요소별로 탁월로서 보통 5단계 이렇게 나오는데 탁월은 5점이야. 그리고 등차 간격이 일식이야. 그러니까 5, 4, 3이 1점이 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실적의 질 나온 거 있죠. 거기다 탁이라고 적어라. 탁월. 옆에 실적의 양도 탁, 적시성 탁, 업무 개선도 탁 적어봐. 그럼 탁은 아까 5점 만점 그랬죠. 그럼 5가 몇 개야? 4개. 그럼 총점 몇 점? 20점? 쉽잖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기하듯이 평정표 작성이 간단하고 용이하잖아. 용이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실적의 질에다가 탁월을 줬죠. 이 탁월을 준 것이 다른 모든 평정 요소에 탁월로 가는가? 가죠. 이걸 우린 평정의 연쇄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500 여러분들 몇 페이지야? 8페이지. 자, 박스에 도표식의 장점 나온 거 봐. 장점 두 번째, 평정표 작성이 간단하고 평정이 용이하다 이렇게 나왔어. 나왔고 단점을 때 연쇄 효과가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 연쇄 효과를 영어로 한 거 보자. 헤일로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이해돼야 돼. 508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도표의 장점에 일시의 다수인을 신속히 평정할 수 있어. 왜? 평정표 자체가 간단하니까 그 표현이고, 단점은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어. 있는 거예요. 쟤 보니까 정보화 능력 있는데, 자, 정말에 별로 기분 나쁜 말, 너 없다고 할 거야. 이게 주관 개입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봤으면 이제 쌍가루 2번에 강제 배분식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강제 배분식 기법을 쓰고 있어요. 자, 이건 평정시 등장하는 관대화. 관대하란 말은 모든 사람을 후하게 평가하는 것을 관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집중하는 이제 보통으로 평가하는 것을 집중하라고 얘기하죠. 이걸 막기 위해 성적을 강제 배분한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강제 배분 비율은 이제 종영의 모양 그걸 요지 마시고 현재하고도 강제 배분법을 쓰고 있는데 자 밑줄 쫙 친 거 보자. 최상위 등급 인원 전체 몇 프로? 20%, 최하위 등급 몇 프로? 10%. 이렇게 강제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생님 중간은요? 중간은 기관장 자율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평정 요소를 5개 하든 4개 하든 그것도 기관장 자율이고 안에 배분도 기관장 자율입니다. 단 상위 20%, 하위 10%는 꼭 지켜야 돼.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표현입니다. 자, 근데 강제 배분도 문제점이 있겠죠. 4번 나온 거 봐. 자, 비평정자가 많을 경우에는 관대화에 따른 평정 오차를 방지할 수 있죠. 근데 평정 대상 전원이 무능할 경우에도 일정한 인원을 우수하게 평가를 해야 되겠고 또 전원이 우수한 경우에도 일정한 인원을 어떻게 열등하게 평가해야 한다고는 단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내용 좀 가져가시고 기타 내용은 논점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511페이지 비판 나왔는데 자, 비판은 좀 쉬었다 해야겠다. 쉬었다 합시다.